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김영남 변리사입니다. 자, 변리사스쿨에서는 2021년 올해부터 교수님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년, 23년 이렇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수님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교수님 특강 1탄, 2탄, 3탄, 4탄까지 준비되어 있고 오늘은 1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탄은 지식재산권법 공부 방법 및 2차 시험 답안지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수강 대상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탄은 특허법 중요 쟁점 특강이고 이는 변리사 2차 시험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3탄은 민사소송법 중요 쟁점 특강이고 이것 또한 2차 시험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4탄은 특허법 공부 방법 및 2차 시험 답안지 작성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허법 공부 방법이니까 1차 시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위한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특강 1탄은 지금 옆에 계시는 이규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이규 교수님께서는 그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만나 뵈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탄은 정차호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정차호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3탄은 다시 이규호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고 4탄은 다시 정차호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날짜는 6월 7일 오늘과 17일, 7월 2일, 10월 5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1년 2차 시험은 8월에 있죠. 8월에 변리사 2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있는 정차호 교수님 특강은 2차 시험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탄은 실강과 인강으로 모두 제공이 되고요. 실강의 경우에는 변리사스쿨 종합반과 환급반, 종합반과 환급반 수강생분들 전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강은 무료로 공개가 되며 그 누구든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강은 인강과 달리 질의응답이 또 가능하겠죠. 질의응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오늘 특강에는 두꺼운 자료가 하나 나가는데 실강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제본으로 자료를 드립니다. 실강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본 교재로 자료를 드리는데 그 자료 양이 약 2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제본으로 드려야 관리하기 좋기 때문에 제본으로 드리고 이 자료는 실강에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인강에는 자료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특강 2탄은 특허법 중요 쟁점 특강이고 이는 종합반과 전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민사소송법 중요 쟁점 특강 역시 종합반
전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 특강 4타는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종합반, 한급반 전용으로 갈지 아니면 1탄처럼 무료 공개할지 여부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규 교수님께서 특강을 도와주실 거고 저희 학원에서 어렵게 모신 분이니까 오늘 특강 수강하시고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그래서 뭔가 의문스러웠던 부분들, 특히 2차 수험생분들께서는 답안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로스쿨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교입니다. 김영란 변리사님으로부터 제가 요청받은 내용이 지식재산법의 공부 방법과 2차 답안 작성 요령 이렇게 돼 있어서 최초에는 특허법하고 이제 상표법을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상표법으로 한정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으로 이제 축약을 해서 상표법으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김영란 변리사님이 저한테 그 상표법 통합 기본서하고 상표법 2차 기출 문제집을 주셨는데 통합 기본서를 보니까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상표법을 이렇게 출제를 해보면은 느끼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2차가 이제 메인이겠지만 1, 2차를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적절하게 이렇게 출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유용하거든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상당히 시적절하게 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부 방법 중에서도 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논점이라고 쓰셔가지고 그 안에 문제의 소재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굉장히 달필이면 상관없는데 악필인 경우 내용에 있는 문제 크기에 있는 쟁점이 주제어가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채점을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서 있으면 본문 내용을 쓴 것처럼 돼버리니까 약간의 감점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 하고 시작하면은 논점이구나 해서 그 본문 내용이 실제 그 주제어와 잘 맞는 본문 내용이 있으면은 제대로 채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시고 서보다는 논점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상표법이 왜 성적이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김영란 변리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보다는 논점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언을 드렸습니다. 자, 제 양력은 생략하고요. 자, 1차 시험에서 10문제가 산업재산권법 안에서 상표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출제가 되고 있는데 상표법의 그 1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가장 굉장히 좋은 문제는 조문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문에 충실한데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문이면 더 쉬운 문제고요. 더 좋은 문제고, 만약에 예컨대 구제책, 민사상 구제책을 보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지문으로 출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할 수 없는 그 요건이 안 된데도 실제 실생활에서는 소위 이익이 없음에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틀린 겁니까? 그건 맞는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문을 보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출제를 한다.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한다라고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례를 쓸 수 있는데 판례를 쓰다 보면은 문장이 길어져요. 왜 그러냐? 거기에 됐던 기초 사실이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지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분야가 상표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판례에 따를 때 이런 표현을 왜 쓰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면은 특히 이제 상표법에서 기본적으로 출제할 때 문자 상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도형 상표를 출제하려고 하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 출제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인터넷이 되는 그 컴퓨터는 헤더 테이블, 그 감독관이 있는 헤더 테이블 뿐이에요. 그 나머지 쪽에서는 그냥 교재하고 최근 판례, 이제 범위 내에 있는 판례, 그 LX 벚골이죠. 그것만 보고 출제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도형을 그리려면요, 디자이너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불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기존에 있는 판례에 있는 도형 상표는 비교적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새로 만들려면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데 장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위주로 해서 출제하다 보면요, 이게 아시다시피 침해할 때 원칙은 전체 관찰, 객관적 관찰, 그 다음에 이격적 관찰 아닙니까? 근데 그 외관, 호칭, 그 다음에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글자가 살짝 문자가 달라져도 과연 그 사례가 실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례 중심적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출제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출제를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한계 속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출제하는 사람들이 변리사라면은 어떻게 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위주로 가겠습니까? 공격 방어 방법 위주로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또 좋지 그러면은 심판의 유형을 물어보거나 소송을 하거나 가처분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제책 있죠. 그거 위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또 이제 변리사가 돼서 심판관이 되거나 아니면은 심사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또는 특허 법원에 나중에 이제 또 그 기술 심리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특허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타당한가, 특허 심판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안에서 어떤 근거로 거절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쉽게 말하면은 판단자의 입장에서 출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 문제를 보면은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즉 변리사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주장에 이제 원고의 진술이면 주장이 될 것이고요. 피고의 진술이 되면은 항변, 아니면 부인, 그 다음에 침묵이나 부지, 이런 형태로 가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거를 주로 묻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심사 기준은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전년도 상표법의 그 고득점, 최고득점자가 이제 원칙적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하거든요. 검토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 잘못된 지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류가 생긴 지문들이. 조금만 이제 특히 판례를 갖다 쓰다 보면은 판례가 그 전제된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 점점점 문장이 길어지겠죠. 그걸 축약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심사 기준으로 가서 간혹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심사 기준은 말 그대로 그냥 기준을 따릅니다.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제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준 위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공부 방법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출제를 하더라도 33조와 34조 제1항을 중심으로, 즉 적극적 등록 요건, 그러니까 소극적 등록 요건에서 이제 그 부등록 사유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나오는 심사 기준 정도를 넘어서서 출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저기 가락은 이제 뭐 40점이지만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1차를 뽑죠. 그래서 2차 공부를 하면서 1차를 같이 하면 돼요. 그 상표법에는 조약이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그 140분에 걸쳐서 논수령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령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령을 출제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상표법의 특수성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상표법은 사례, 그 판례에 민감한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판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많이 길다 그러면요, 그것은 그 실체적인 문제, 본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문장이 짧다 그러면 절차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절차는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분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탄력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절차를 묻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 IRAC. 그 다음에 이제 축약해서 쓸 때는 IR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이제 페이퍼에 제가 배포된 자료에 지금은 여러분한테 없지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R, issues, 논점이죠. 그 다음에 R은 뭐냐면은 rules of law. 그러니까 이제 법 이론이죠. 거기에 관련된 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든가 이런 중복 심판 청구 금지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딱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application of law to facts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해결, 뭐 또 설문의 해결 뭐 괜찮습니다. 근데 출발점은 논점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논점으로. 서로 하지 말고 논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묻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 경우 위법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청구를 기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각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묻는 경우에는 결론이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까지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실체를 묻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결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거절 이유에 해당됩니까? 뭐 이렇게 물는 경우예요. 그럼 거절 이유에 해당된다면은 구체 사안 해결했기 때문에 결론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럼 거기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긴지 그러면은 이게 본안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내용이 길면 길수록 이건 본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 민감한 분야가 상표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종합법률 정보가 있죠. 종합법률 정보로 가기 직전에 보면은요,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그 최신 판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은 배포가 안 됐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작년부터 5월 중순까지 있는 판례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정리를 보시면요, 제일 끝에 사실관계를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절대 이론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사실 중심으로 하라. 왜? 상표법은 기초 사실, 즉 사실관계에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틀어지면은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상표가 살짝만 달라져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고,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되니까 출제할 때 문제는 뭡니까? 판례에 의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치명타가 뭡니까? 판례하고 결론이 다른 사안 해결을 하면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저기 대법원의 최신 판결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은 사실관계가 좀 한 뭐 세 줄, 네 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걸 저기 좀 더 깊이 하면 그 학업심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그거 위주로 이렇게 단권화를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차 시험은 뭐 저기 40점 이상이지만 저기 몇 년 전부터 보면은 비교적 민사소송법은 고득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상표법이 고득점이 잘 없어요. 그거는 저기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채점할 사람들도 다 뭐 통일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표법 전문가 변리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특허법 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강단에서도 상표법을 주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 전문적으로 이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김영남 변리사님의 이 두 권의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제가 2018년에 쓴 그 상표법 책이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작년이죠. 지식재산의 이해 지금 제가 오늘 발췌한 내용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보완제로 쓰시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하고요. 자, 1차 시험을 이렇게 보시면요.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여기 쭉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조문 위주로 나옵니다. 조문 위주로 나오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그래서 판례가 기입니다.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충 추측이 긴 문장은 판례와 관련되어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올해 문제는 제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논란이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하면 곤란하죠. 출제하는데 자꾸 복수 답안이 정답이 나오고 이럴 정도 되면은 그건 왜 그러냐? 조문 위주로 안 내서 그래요. 판례를 내면은 기초 사실을 많이 줘야 돼요. 그걸 축약을 하다 보면은 어디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내는 경우에는 명쾌하게 방론이 생길 수 없는 그런 판례를 적시하든가 아니면은 모든 정보를 다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주면은 이미 수험생들이 다 눈치를 채죠. 이게 정답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뭐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골고루 출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장 이제 상중하로 출제를 하라 그러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모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합을 하는 형태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내는 형태가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심사 기준을 이렇게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 이제 공부 방법을 보시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문 위주로 출제하는 것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이 신청도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쾌하기 때문에. 그럼 좋은 평가를 받죠. 조문 위주로 출제하기 어려운 경우는 판례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차선의 방법을 둘 수가 있고 심사 기준은 출제하는 건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출제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1차와 2차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상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차 시험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거를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데요. 자,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제 그 느낌상 실체를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고, 그러면 침해 금지 청구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주로 이제 민사상 구제책에 관련된 문제를 내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정보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상표를 저기 매간과 호칭과 간념을 달리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걸 보면은 어떤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왔구나. 근데 판결의 사실관계를 가져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날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짜가 구법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전자기기는 못 꽂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달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날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재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어떤 데는 출원을 토요일 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서 날짜를 맞추는데 그래도 뭐 갑자기 임시 공휴일인지 또 물어봅니다. 갑자기 그때 선거가 있었나? 뭐 이런 거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날짜가 들어갈 경우는 굉장히 그 머리가 이제 골머리를 썩는 거죠. 나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큰일 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그대로 3년 뒤로 간다는 거예요. 5년 뒤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국법을 적용하자고 현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데, 그래서 현행법을 못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사용 취소 심판하는데 이 현행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출제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아니면 날짜를 뒤로 쭉 당기죠. 이렇게 뒤로. 그런 방법을 쓴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그 광물음은 독립적이다. 왜 이렇게 냅니까? 왜냐하면은 30점, 20점, 30점, 20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30점을 내려면은 보통 한 판결을 가지고 내려면은 보통 2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를 더 출제를 하려면은 각 문제는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걸 주고 비슷한 사례를 놓고 이게 절차를 거기서는 이거는 특허법원에서 끝냈는데 의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와서 대법원에서 생기는 쟁점을 준다든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특허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방법은 특허 심판에서 어느 정도 쟁점을 도출시킨 다음에 특허법원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절차적인 문제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돼요. 이게 판례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절차를 이렇게 덧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점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서 점수를 보십시오. 12점이죠? 그 다음에 8점이죠? 10점. 그럼 8점이면은 많은 걸 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논점 쓰고 그 다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반론을 막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론을 쓰는데 여기서 중시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벌써 어떤 판례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키워드 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쟁점 위주로 쓰세요. 그 쟁점의 기본이 만약에 무효심판이다. 그럼 무효심판의 일반론 다 쓰고 이러면은 완전히 점수가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서 추락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제대로 뭐 하나 걸려라 투망식이죠. 일단 쫙 쓰는 건데 묻는 것만 답을 하면 좋겠는데 일반론 읽다가 지금 도대체 언제 쟁점에 대한 답은 언제 나오지? 이러다 보면은 벌써 한 명 채점하는데 그 시간이 다 가면은 점수가 저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을 하고 논거를 제시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장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공격 방법을 물어보고 그 공격 방법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공격 방어 방법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직종이 바로 변리사 아닙니까? 그럼 변리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과 그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게 매년 법이 좀 변경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법정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 판결이 그걸 부정하는 판결이 하나 정도 있지만 그 조문들을 이렇게 쭉 물어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저는 뭐 증액배상이라고 그러고요. 일반적으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지만 그 제도가 또 도입이 됐으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물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법을 법전을 보고 얼마만큼 잘 요약해서 쓸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묻는데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쓰면 곤란합니다. 조문 뭐 몇 조 해놓고 딱 쓰면은 점수 배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 쓰고 뒤에다가 상표법 몇 조 이러면 점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면서 썼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이 쫓기니까 그냥 조문만 갖다 썼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될 수도 있고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십시오. 기술적 표장의 제도적 취지, 판단 기준. 이게 8점을 주려고 하니까 딱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구태여, 뭐 논점, 뭐 이런 것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거는 뭡니까? 그 근거 제시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는 간단하게 그 일반론을 써주고 그냥 사안 해결 그렇게 쓰면은 되는 형태입니다. 8점을. 그래서 배점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점수가 작은 것은 왜 그러냐 이런 거에다 막 그 모든 역량을 쏟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기술적 표장에 의의까지 쓰고 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제도 시조가 판단 기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만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근데 12점은 자 거기서 보십시오. 판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시오는 논하시오가 아닙니다. 그럼 판례를 정확하게 적어달라는 취지입니다. 뭐 검토 뭐 이런 것은 뭐 얘기를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설명하는 거니까. 자, 산문을 보시면은 자 문장이 또 길어지죠. 그러면은 물음 1과 물음 2는 상호 독립적이다 라고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1-1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큰 문제는 세 문제가 그 소문제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걸 1번 1-1과 1-2를 출제하고 나니까 점수가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를 하나 이게 더 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방식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상표법상 조치 뭐 이런 것이 하면은 그 공격 방어 방법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떤 그 구제책을 그 절차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체적으로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라크 뭐 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 출발점은 논점 이렇게 출발해야 되고요. 만약 법리를 이렇게 쓸 경우에는 학설 판례 검토가 되지만 그 특허법이나 아마 민소법이 제일 학설 판례 검토가 잘 정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 특허법이 그 다음이고요. 가장 정착이 덜 되어 있는 영역이 상표법입니다. 그럼 상표법은 또 판례에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사안 해결이 들어갈 거고요. 뭐 설문의 해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절차까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사안 해결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을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냥 본안만 물어보는 그런 경우에는 결론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안 해결에서 끝내주면 된다. 그래도 기본 틀은 논점, 법리, 사안 해결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기본적인 점수를 기본적으로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첫 출발점은 논점으로 시작하라.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부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해보다 보면요. 논점을 생략하고 이제 바로 서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 부분의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논점을 넣어가지고 근거 제시형이 아니면은 논점을 넣어서
답안을 작성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수험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학원에서 수험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원가에 있는 분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이제 이게 뭐 교재는 아니죠. 근데 이제 수험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다 달달달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그 법학 백그라운드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진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지 않은 논점에 대해서는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에서 생각하면 그 쟁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건 빼라는 거죠. 판례에서 생각할 때 주된 쟁점, 그게 실제 실무에서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위주로 답안을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인데요. 주된 논점에 전제가 되는 일반론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은 이게 좋은 답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판례의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2차 시험은 수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2차 시험에 보면서 거기서 어떤 쟁점이 났으면은 그 쟁점 위주로 하고 그 전체적인 문제에서 덧대 가지고 출제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판례를 가져왔겠구나라고 해서 그 판례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절차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절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법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전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법이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해 주면은 무난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이 수험 생활하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묻지 않은 말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에서 쟁점이 된 그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판례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외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법전을 물어보면은 법전에 있는 조문을 물어보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평상시에 그 법전을 옆에다 두고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컨대 이게 교재를 하나 받고 그 교재 위주로만 하기는 습관적으로 이 법전을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수험 법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전의 형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환경에.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시험 환경하고 유사한 형태로 공부를 하시라라고 뭐 여러분한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논점을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본문 내용과 무관하거나 이렇게 쓰면은 뭐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채점위원들은 이 논점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량을 채우자. 분량하고는 전혀 채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분량을 채우면은 착각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여러분한테도 중요하지만 채점위원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못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채점위원들 간의 점수차가 편차가 20점 정도 나면요. 하여튼 한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데 주로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불러요. 왜냐하면 휘경동에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부르겠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고치라고 그래요. 보통은 이제 점수를 아주 짜게 준 사람을 부르는데 최근은 조금 지방에서 계시다가 서울 와서 채점할 때는 이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채점하고 다시 또 나가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서울 와서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 내려가 버리면은 결국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걸 나중에 그 점수 편차가 나면은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점수의 중간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은 본문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쓰시면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쓴다고 해서 넘어가겠지. 그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법 영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매우 민감한 분야다. 예컨대 특허법은 그냥 특허 발명 A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상표 A 이러면은 이거는 자타 상표를 식별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자 상표를 주는 순간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판례하고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판례하고 유사하게 안 가져오려면 도형을 그려야 됩니다. 도형을 무슨 수로? 디자인을 불러서 어떻게 그려주세요. 머릿속에 있는데 디자이너가 이런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위치상표 출제할 때요. 곰돌이 있는 그건 독일 특허청에서 등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형 문자를, 도형 상표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포토메리온 정도 한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지죠. 어떻게 그립니까, 이걸?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형 상표 한계가 있다. 그러면 기껏해서 하면은 어떻게든 결합 상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합 상표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리 관찰이 더 유리한지 여부 관찰이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전체 관찰이 더 유리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낼 때는 이건 너무 위험하죠. 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잖아요. 특허 심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를 때 어떻게. 그럼 기존에 있는 판례대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의 이 신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는지를 머릿속에, 대충 그려 놓으면은, 이런 문제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상표법은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 상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표법 영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매우 민감한 분야이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문에 적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설문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지는 것이 법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재니까요. 근데 교재를 출제하면은 그 교재를 나중에 이 출처에다가 명시를 해야 돼요. 밑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어떤 책을 보고 했는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과 수험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특정 학원에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의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인용을. 그래서 제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보안제지만 알고 보면은 출처는 교수들의 책을 가지고 밑에다가 쓴 것으로 한다. 만약에 변리사 분들이 한다면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 분, 그래서 그냥 변리사 활동만 하시는 분들 교재가 있다면 그건 인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에다가 그렇게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대충 이제 범위가 줄어듭니다. 판례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 안에 있는 그 학업심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위주로 해서 딱 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설문이 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하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1차, 2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상표법이다. 그 다음으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를 틀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당연한 거지만 심판이 계속 중인데 심판이 계류 중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거의 끝장나는 거죠. 그죠? 아, 지금 공부가 덜 됐구나. 그래서 법률 용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죠. 법안은 뭐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이게 펜딩이라는 영어 글자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중이라는 게 걸려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심판에서 이제 걸려 있다는 뜻이니까 그 계속 중이다라고 써야 되고요. 그게 또 법률 용어죠. 그래서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더군다나 절차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예컨대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데 뭐 하나 걸려라 해가지고 공동소송 보조 참가도 넣고 뭐 공동소송 참가도 넣고 다 하면 하나 걸렸죠, 보조 참가. 그러면은 채점위원 중에서는 빵점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만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빵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참가 형태가 참가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으면은 보조 참가가 정답이면 보조 참가를 써야죠. 왜 거기서 갑자기 공동소송 참가가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냐? 전혀 모르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전혀 모르네?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빵점 처리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특히, 절차 부분들이 이제 특허 법원으로 가면은 생겨날 수 있고, 특허 심판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특허법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판례가 있으면 그건 눈여겨보고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상표법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상표법은 문제의 제기 여기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뭐와 관련된 사례냐? 자생 한방비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합 상표니까 문자 대 문자, 문자 대 문자 이렇게 결합 상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요부 관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관찰하면 호칭도 다르죠. 그 다음에 그 관념도 다르고, 그 다음 외관도 다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절대 무효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러면 무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분 분리 관찰을 하든가, 요부 관찰을 하든가, 두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판례를 또 제시해야겠죠. 바로 이렇게 배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판례에 따른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요부 관찰이죠. 그냥.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표 심사 절차들을 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절차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절 이전이냐, 거절 결정 이전이냐, 거절 결정 이후냐라는 전체적인 절차는 도식들을 보고 대충 어디쯤에 지금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법의 개요는 필요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빼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지루할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걸 쭉 적어놨을 뿐이고, 이것까지 2차 공부하면서 지금 급한 시기에 소화제 드실 때는 코카콜라를 보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넘어가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상표의 구성요건부터 봐야 됩니다. 상표 구성요건부터. 지금 우리 법상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상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표장이 있고요, 단체 표장이 있고, 증명 표장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증명 표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례가 거의 전무하죠. 그런데 단체 표장 같은 경우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같은 경우는 아는 찐빵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들여다볼 만합니다. 근데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대한 식별력이기 때문에 그 33조 제3항에 따라서 이렇게 33조의 구조를 이렇게 쭉 설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특허법하고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은 특허법은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에 어긋나면은 거절 사유이자 무효 사유죠. 그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허법을 보십시오. 특허법은 발명 해당성에 관련된 것을 무효 사유, 거절 사유로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적용에 어긋날 것을 묻는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29조 제1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지 사실 불분명한 조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냥 알아서 보라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상표법은 더 명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하고 차이점은 수출 행위가 여기에 사용 행위에 들어갑니다. 특허법은 발명의 실시에 수출 행위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탐문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출 입국을 추진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수출 행위를 뺀 것 아니냐. 일본 특허법에는 수출 행위가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2차 준비하다가 뭔진 모르겠지만 찝찝해. 그냥 외워야 돼.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표의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상표의 등록 요건으로 하죠. 상표에 해당되면은, 그래서 혹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표의 구성 요건에서 일단 상품에 해당되어야 되니까 유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성, 유통성, 그 다음에 계속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상품의 정의가 법률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판례,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판례가 정의했으면 그건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의 구성 요건을 일단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표의 등록 요건이 나오죠. 그 등록 요건이 출발점이 33조 제1항입니다. 33조 제1항이고, 이제 구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33조 제1항인데, 거기서는 네거티브,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해놨지만, 그 외에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 등록 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등록 요건, 그 실체적 요건 중에서도 적극적 등록 요건이 33조 제1항이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7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7가지 중에서, 사용해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면은 33조 제2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사용해서 식별력을 취득하면은 그러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 상품에 한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외에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든 서울대학교든 그런 사례에서 33조 제2항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 상품 또는 사용 서비스로 한정돼서 보호받게 되니까 그럼 곤란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념품도 만들었을 텐데 그 대학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사용 안 했으면은 보호받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33조 제1항에서 새로운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법원이 이렇게 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33조 제2항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33조 제2항은 그런데 33조 제3항은 그럼 뭐냐? 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명칭에 관련된 산지 표시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다른 나라는 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하고 산지 표시는 지역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그때는 지역에 대한 식별력이기 때문에 위에 33조 제2항하고 자타 상품 식별력을 사용해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3단계 구조로 33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그 33조 제3항을
지적 표시 증명 표정에도 준용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앞쪽에 보면은 단체 표정에 관련된 조문은 증명 표정에 준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면은 그냥 지적 표시 증명 표정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34조 제1항이 중요합니다. 그럼 34조 제1항을 질문할 때는 최근 판결을 보면은 34조 제1항 제20호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건의 판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20호에 관련돼 있는 판례를 유심히 관찰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사실관계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이게 34조 제1항 제20호를 적용하면 왠지 이게 역의 적용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원래 상표법은 속지주의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데 20호를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고려할 때 출제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출제할 때요. 그 34조 제1항에 보시면은 제척기간에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출제할 때 5년의 제척기간이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를 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나? 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는 배척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것을 물어보면은 될 것만 쓰셔야 돼요. 그럼 민사소송법도 똑같은 거죠. 소송 요건인데 그럼 소송 요건 다 써봐야죠. 근데 답안지는 한정돼 있고 그 범위도 한정돼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돼 있는 소송 요건만 써야죠. 관련 없음, 실권 쓰고 난다 관련 없음 이렇게 쓰면은 허무하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것만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상표의 등록 여기 보시면은 상표의 구성 요건, 그 다음에 상표의 등록 요건 중심으로 가게 된다. 만약에 도메인 이름 관련된 것을 한다. 그거는 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은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갈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출제하는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상표법을 왜 2차 시험을 상표법 가로 열고 조약 포함했겠습니까? 부정경쟁법 배제 아닙니까? 오죽하면 조약 포함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경쟁 방지법을 출제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걸러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게 상표법에 초점을 두시면 된다. 특히 여기서 제가 다 쓰지만 상표법하고 상관없는 내용은 굳이 걸러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럼 핵심은 2조에 있는 그 상표의 정의에 관련된 상표의 구성 요건. 그다음 바로 뛰어넘어서 33조 제1항, 33조와 34조 제1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될 것인데 의외로 33조와 34조를 출제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관계를 많이 줘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차에서는 그 부분들을 내기가 좀 수월합니다만은 2차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내야 되지? 절차라든가 예컨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취소 심판이라든가 무효 심판이라든가 저쪽에 침해 청구 그쪽으로 와서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긴 하지만 항상 어려운 점은 34조 제1항을 하면은 조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하다가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자꾸 쟁점이 나오면은 이게 몇 점을 줘야 될지도 곤란하고요. 근데 또 더군다나 33조를 거치지 않고서는 34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조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는 걸 주로 얘기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조 제1항은 부등록 사유,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또는 사익을 위해서 부등록 사유로 한 그런 조문의 설계이기 때문에
33조를 얘기를 하고 34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출제할 때 제일 편한 겁니까? 33조를 끊어버리는 거죠. 34조로 못 넘어가게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점수를 너무 많이 배점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이거 상호 이런 거는 제낀다라는 것이죠. 예, 제낀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죠. 예, 축구에서 열심히 쓰죠. 제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요건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서비스표가 있죠. 미국은 서비스표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표를 상표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컨대 상표법 시행 규칙에 보면 별표에 그걸 해놨는데, 서비스와 그와 같이 할 때 상품이 같은 상품류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죽을 예를 들면요, 본죽이 죽을 파는 요식업을 하는데 그 요식업에 보면은 용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기는 상품이고 거기 있는 업종은 서비스고 이걸 하나의 상품용으로 하면은 출원 수수료가 하나로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서비스표 따로 상표 따로 있으면은 출원 수수료가 별도로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또 난점이 있느냐? 상표의 구성 요건의 상품하고 서비스 상표죠. 제가 강학상 서비스 상표라고 그럽니다.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표의 구성 요건의 서비스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본죽 사건처럼 그 성격을 달리 서비스 사용 행위가 뭔지를 서비스 제공 행위죠. 하고 상품 사용 행위를 이렇게 달리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조금 달리 취급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학상 그냥 서비스 상표라고 얘기한 것 뿐이니까 이거를 어디 답안지에다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제 책을 보고 썼다라고 해서 어떤 또 출제위원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이교 교수 걸 써가지고 말이야. 제가 이제 그거는 그냥 학자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걸 굳이 합쳤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이 강화상 여전히 구별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거니까 수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표로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갈 길을 가시면 돼요.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이렇게 되면 되죠. 각자의 길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판결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각 분야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으면은 그 본문 내용들이 기납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2차원이잖아요. 이걸 3차원으로 하려면은 사실관계를 봐야 돼요. 그 사실관계를 보고 그걸 도식화 시킵시오. 도식화. 이렇게. 그거는 특허법도 마찬가지, 민소법도 마찬가지, 상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식화를 하는데, 그 도식화를 하면은, 본인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공부 속도가 빨라져요.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표의 절차적 등록 요건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체적 등록 요건이고요. 절차적 등록 요건은 선출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핵심은 주로 이제 그 실체적 등록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33조와 제34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할 텐데 그 제척 기간이 있는 것은 1차에서도 중요합니다. 날짜를 딱 주고 난 다음에 5년 내에 걸리지 않은 것들만 추려내라 이렇게 된다든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34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그 판단 시점이 출원시냐 아니면 등록 여부 결정시냐 그런 것도 이제 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네 가지 본죽 사건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각 단체 표장, 그 다음에 업무 표장. 근데 이제 단체 표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요. 상품 같은 경우에 생산, 제조, 가공, 판매하는 자, 단체 표장이거든요. 근데 지리적 표시로 가게 되면요. 판매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그 이유는 이게 뭐죠? 지역적 환경이라든가, 지리적 환경이죠. 그 다음에, 인위적 환경이라든가, 이게 그 지역의 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가, 그 상품의 그 명성, 품질, 그리고 그 밖의 특성하고 본질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판매는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 제조, 가공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 표장은 기본적으로 판매까지 들어가고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판매를 빼는 이유가 거기 있다. 또 다른 것은, 단체 표장은 서비스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상품에 한정됩니다. 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 돼야지 서비스는, 그 지역은 다르던데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 오면 그 사람이 예컨대 어떤 특정 지역이면은 그 사람이 서울 와서 하면은 그럼 이걸 서울 사람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쪽 사람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초점으로 두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품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일단 스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 상표는 이게 여러 나라가 사이에 협상의 국제 조약의 틀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괴물을 탄생시켰는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냄새 상표도 도입하고요, 소리 상표도 도입하고, 증명 표장도 도입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도 도입하고 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또 이제 한 EU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그거는 미국 제도네, 우리 거 도입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농수산물 품질, 그때 당시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이죠. 지금은 현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고 거기에다가 지리적 표시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권은 영구입니다. 영구. 근데 그건 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근데 이제 출제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34조 제1항을 분석할 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된다 정도. 그리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보시면은 법인뿐만 아니라 생산자, 생산하는 사람이 한 1인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개인도 지리적 표시권자가 됩니다. 반면에 상표법에서는 법인만 됩니다. 법인만. 그렇죠? 예. 법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사례에 보시면은 무슨 영농조합, 무슨 수산업협동조합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조합인데 명칭만 조합일 뿐이지 그 실질은 법인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보시다가 1차 시험 할 때도 이거 조합인데 그러면 왜 되는 거 법인이지? 그게 아니고 그건 법인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조합이란 명칭만 쓰는 것 뿐이지. 자, 여기서 웬만한 내용들은 제가 다 여기다 기술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수강생들한테는 제 책의 일부분을 이렇게 떼가지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서 답안 작성 요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일부 내용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2020년하고 2021년 판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수강생들한테는 배포를 제가
허락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자료를 받으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그냥 강의를 저작권에 기해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업무 표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정면 표장 제도와 관련해서 사례는 없습니다. 기존 외국 걸 보면은 grown in the Idaho potato 감자 그런 게 있죠,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없으니까 출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업무 표장은 출제할 수 있어요. 사례가 있기 때문에. 30점 문제까지 내면은 그 다음 감당이 안 되죠, 업무 표장은. 그러니까 20점 문제에서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임 그러고 난 다음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문제를 주면서 위에 기초 사실관계를 많이 주지 않고 낼 때에 두 문제를 낼 때는 완전히 서로 다른 쟁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판례를 가지고 그냥 주는 거죠, 여러분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 등록 요건에서 상표의 사용 의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론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사용 의사 내지는 사용 행위를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처럼. 미국은 사용 행위가 있어야 되죠. 보호받으려면은. 그런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출발점은 바로 이제 자타 상품 식별력이 가장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러면 33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4조가 그 다음 나오는 형태로 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력 없는 상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33조 제1항을 보시면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33조 제1항 1호하고 3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게 뭐야? 보통 명칭 상표하고 관용 상표.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3호부터 제7호까지지 않습니까? 아니, 조문을 보면 3호부터 제6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7호도 이미 판례에 의해서, 기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식별력을 취득하면은,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을 취득하면은 3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조금 순한 논법이죠. 그 순한 논법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종전에 전부 개정을 할 때에 33조 제1항 제7호도 명확하게 33조 제2항에다가 규정을 넣자. 즉 3호부터 3호 내지 7호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7호는 이거는 순환 논법으로 자타상품 식별력에서 사용해서 식별력을 취득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뺐어요. 그러면 3호부터 6호는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례에 의해서 7호는 여전히 3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호하고 2호 빠지죠. 1호는 보통 명칭 상표고 그 다음에 2호는 관용 상표인데 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판례에서는 둘을 잘 구별을 하지 않아요. 왜? 결과가 똑같으니까. 보통 명칭 상표 또는 관용 상표에 해당하므로 그래서 이게 보통 명칭 상표라는 겁니까? 관용 상표라는 겁니까? 그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요. 보통 명칭은 해당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수요자가 알고 보면은 그 해당 업체의 거래업자에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명쾌하게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과를 애플로 한다든가, 예? 그 자동차를 카라고 한다든가, 이건 명쾌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판례가 그걸 구별하지 않고 결론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쪽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뭐 기술적 표장이 제일 많죠. 이걸 뭐 처음 이제 그 상표법을 하다 보면은 테크니컬 뭐 마크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디스크립티브 마크입니다. 영어로는 설명이 다 되는데 우리말로는 그 기술이 그 기술이냐 저도 모르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 표장이면은 이게 그 산지 표시를 한다든가 뭐 일동 막걸리 그죠? 막걸리의 산지인 이걸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저한 지리적 표시라고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 표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청주와 관련해서 어디서 생산했냐? 그러면 약주인데 일동에서 생산해? 그러면 산지 표시죠. 근데 막걸리는 원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됩니다. 뭐 그런 단계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3호로 갈 수도 있고 4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4호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가장 단호하게 틀린 것, 굉장히 부끄러운 우리나라 판결인데요. 피자 투고. 예? 근데 그 학업심에서 원심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다. 잘못 봤어요. 띄어쓰기를 잘못 봤죠. 피자 토고로 읽었어요. 그래서 토고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죠. 국가 이름이니까. 근데 이걸 투고로 읽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뒤엎었다. 이런 웃기는 사례가 있으면은 재밌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더 흥미를 느끼면서 이제 쉴 텀이 됐으니까 제대로 가네라고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종 이제 찰지 나우가 보십시오. 2019년 나왔죠? 그럼 이제 이게 판결을 보면은 그 해와 그 전년도 만약 예컨대 그 전년도 이제 시험이 출제됐으면은 시험이 출제된 이후 고가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나오는 판결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 어느 고시 이 자료에도 고시원 학원 자료에도 교수들이 그걸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 2년간 출제된 문제들은 다 이제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은 다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옛날에는 자기가 이제 출제한 문제를 빼고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 학교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를 출제했으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좀 장점도 있죠. 대외적으로 이렇게 출제를 이렇게 하다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면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죠. 마음껏 얘기하는데 그게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알바 천국 뭐 이런 문제는 2016년이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출제하기 쉽겠습니까? 이런 거는 문자로만 돼 있고, 그럼 또 이미 판례가 다 돼 있고, 다만 이제 그 연도는 조금 바꾸겠죠. 왜?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표니까 지금은 상표로 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과거로 이렇게 날짜가 들어갈 때는 이 구상표법이 적용되지 않게끔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언제 서비스표가 상표법으로 바뀌었느냐? 모르겠어. 그러면 2020년으로 바꾸는 거죠. 2020년. 네, 그래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우리나라에 조금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죠? 피자 투고, 그죠?
예, 피자 톡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간단하고 이제 흔한 상표 표장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를 이런 것을 출제를 하려면은 야 이거 뭐 특정 대학을 써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어떤 더군다나 출제위원들이 대학 교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는 더 출제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외국 거니까 조금 다른 나라의 거니까 조금 더 편한 것은 있긴 한데 일단 대학교 명칭을 가지고 출제하려면은 간이 조금 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표시, 이거는 뭐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그 다음 소극적 등록 요건은 이제 34조 제1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1항에서 이제 보실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자, 그 제척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은, 어느 시냐. 등록 여부 결정 시냐 아니면 출원 시냐. 그 다음에 주지성이냐 저명성이냐, 그 다음에 타인의 저명성이냐 타인 성명의 저명성이냐.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성명의 타인의 저명성이죠. 그래서 그 용어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좋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만약에 특허청 뭐 심사관이 한다면 거절 이유에 해당되면은 그 거절 이유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정보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럼 당사자면은 거기다 이의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절차에서 설문의 절차에서 누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조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조치를 하는 것인지, 심판원이 조치하는 것인지, 그걸 플레이어 있죠. 플레이어.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 그게 판사, 법관일 수도 있고요. 심판관일 수도 있고, 심사관일 수도 있고, 당사자일 수도 있고, 변리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 관리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이제 쉬었다 갈까요? 지금 해서, 지금, 3시 5분에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